남편이요 첫 출장 해외 출장을 가. 부인이 준비를 하는 거지. 한 달을 헤어져야 돼. 이 사람을 못 보고 나는 그때 죽어버릴 거야. 막 뭐 이런 느낌적 느낌을 막 갖는 거지. 근데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 거꾸로 있잖아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많이 느껴. 서클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이가 군대 가잖아요. 그럼 막 전날 술 마시고 옛날에 그랬거든. 그 여자아이가 막 이러면서 아이 잘 갔다 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진짜 허물없이 지내는데 애가 기차를 딱 타는 순간 눈물이 쫙 흘러. 바보인 거지. 지가 사랑했는데 사랑한 줄도 모르는 거지. 이게 인생의 묘미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엄청 힘들 거야. 그게 딱 맞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때늦게 알아. 뭔가 부재했었을 때 고통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정란 씨는 어때요? 너 찾았어요? 가장 강하게. 뭔 거 같아요, 네, 지금? 찾았지만 얘기는 안 할래요. 그럼 저도 편집해 주세요. 진짜라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내입니다. 뭘? 예? 아내? 아내입니다. 아내. 어떠세요? 있으세요? 저도 아빠 귀마가 엄마.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바뀔 수도 있어. 저희 누이가 아비랑 그렇게 사이가 돈독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고 70년대 이랬으니까 그때는 좀 우리가 못 살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아들이고 저희 누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누이는 희생했어야 됐어요. 남자한테. 그 희생을 알아서 경상도 남자답게 강요했던 게 저희 아버님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제일 많이 울었던 게 저희 누이예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몰라요. 그거 잘 몰라. 때늦게 온다고. 또 하나,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성인들 있잖아. 성인들한테는 3인칭의 죽음이 없어요. 다 너야. TV에서 저 외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죽었다? 그래도 울어. 아파.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까. 다 죽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인은요 죽음에서 자유로워하죠. 왜요? 죽어야 이 고통이 없어지니까. 또 너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그들만 있어. 젊은 친구들 중에서 간혹 그거 봐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경제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공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고3들한테 덕담을 저는 이렇게 해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지금이 행복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요 그런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요 그래.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행복하겠니? 대학교가 행복하겠니? 느낌과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애들이 울먹이면서 이래. 고등학교요. 맞다 얘들아. 연애할 때가 행복하겠니? 결혼했을 때가 행복하겠니? 연애할 때요. 괜찮은 독담이지 않아요? 진짜 초등학교 때가 행복할까? 아니에요. 안목이 좁아서 행복으로 보이지. 우린 똑같이 힘들거든. 똑같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요 젊은 게 좋다, 늙은 게 힘들다, 죽은 게 힘들다, 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갓난애일 땐 갓난애라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라서 힘들고,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 50에는 50이라서 힘든데, 꼬맹이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어미가 아주 아파. 지 눈에는 밥만 보여. 밥만. 어미 아픈 거 안 보여야 그 밥이 달고 맛있지. 조금만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미 아픈 것도 보이지? 그러면 그 밥이 그렇게 달겠냐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변해.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금방 배고프고. 배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인생에서 찰나잖아. 한 공기 먹으니까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두 공기 먹으면 두 배로 행복할까? 세 공기 먹으면 세 배로 행복해요? 밥솥에 먹으면 아주 행복해 터져 죽겠네 그냥.
행복이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안 와요. 사는 건 힘들다니까. 불행하고.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은? 불행한 게 조금 가시니까. 왜 음식 먹는 게 근사해요? 잠깐이라도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왜 자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게 잠깐 가시니까. 머릿속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돼? 내일 이 힘든 거를 가라앉혀줄 무언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바깥으로 나가면 무지개 하나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다? 꼬맹이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가 행복했다고. 부모들 등골을 뽑을 때니까. 나이 들면 보여. 아이고 이게 세상이 힘들구나, 힘들구나, 힘들구나. 어미가 나보고 아이고 너 입에 밥 들어가면은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랬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지. 자기 음식 줄인 거였어. 간신히 먹인 거였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네가 아프니까 몸살 걸렸으니까 밤새도록 있을 거야. 하지만 나이 들면 알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성숙이 먹은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아프고 힘들구나, 외롭구나, 외로운 길이구나. 요거 할 때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절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때려보지 않아요? 꼬집어보지 않아? 여기 봐요, 이게 다리. 이게 안 아프면 이거 내 다리 아니다. 저 사람이 아파서 넘어지잖아? 내 마음이 아프면 저 사람은 내 몸이야. 어미의 아픔이 느껴져야 여러분도 어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말아요. 고양이가 아파서 쓰러지려고 그러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유 못 먹을 때 그때 그게 느껴져야 고양이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행복하고 걸어 다닐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리 같아? 어미 다리 같아요? 꽃이 질 때, 꽃 같은 거 질 때도 아플 수 있다? 꽃은 내 다리예요. 내 다리랑 같아.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 성장한다, 성숙하다라는 건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든 것, 그 사람이 외로운 것, 그 사람의 고통 옆에 있어주는 것. 이래 봅시다. 살아있는 건 고통을 느끼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고통을 안 느낄 텐데. 죽음이 왜 무서워요? 고통을 못 느끼는 인간들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죽음이 무서워요? 세상을 뭘 느껴봤다고 죽음을 무서워해요? 바보들처럼. 많이 이 세상을 아파하잖아요. 그 대가가 있다? 죽을 때 편해. 아유 이제 됐다.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래. 그렇게 많이 느꼈던 사람이 죽을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아빠 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쉬세요. 우리 죽음을 표현할 때 그래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 식자. 여러분들은 죽음이 안식이에요? 안식인 사람은 이 세상을 아프게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남편이 정리해고되면 대랑 이혼하는 여자가 사랑을 했을까? 남편 아픈데? 그게 뭔 사랑이야 그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 그렇게 돌보는 거야. 아이들이 예뻐서. 아이고 저거 상처 날 것 같고. 풀도 키우잖아. 아이고 저 쓰러질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키워 이러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파. 자, 그게 강해지면 죽음이라는 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이건 제가 불현듯 떠오른 건데요, 사실. 20대 중반 때 네팔에 갔었어요. 네팔에 갔다가 힌두 사원 앞에서 시신을 태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멀리서 보다가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가까이 저도 모르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말 코앞에서 봤는데 그런 공포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20대 때요? 예, 20대 중반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구나. 그거를 그냥 정말 직면한 거예요. 제가 직시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무슨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냐면 영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세계가 열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계가 닫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간혹 드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박쥐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초음파로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으면서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만 쑥 빠지고 초음파의 세계가 남아있을 거라고. 언감생심이죠. 박쥐가 사라졌는데 초음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는 날 세계도 다 닫히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리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았었던 건 20살의 시신에 대해서 편하게 느꼈다라는 건 이거 비범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멀리 하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어머님 손 얼어붙은 딱딱한 손 있죠. 거기서 낯설음을 느끼지 마. 그 손의 냉기가 여러분의 냉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마저 좀 따뜻하게 만져주면 돼요. 그것도 우리 정란님이 느꼈었던 거랑 같은 거야. 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시다르타가 열반에 들었을 때의 가르침을 얘기를 했었던 게 열반경이라는 경전인데 옛날에 그거 읽고 제가 밑줄을 쫙 쳤던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죽었을 때니까 초창기 깨우침을 얻었을 때 이렇게 떠들었던 가르침과 사뭇 다르다고요, 그게. 근데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상 있죠. 무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 뭐 대표적인 게 뭐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무상이잖아. 영원하지 않는 거. 그러더니 시다르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무상을 고개를 돌리지 말고 직면해라. 이 얘기를 했다고. 와, 그거 읽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 가족 봤죠? 어머니 봤지? 나이 든 어머니 최근에 보러 간 사람. 어머니 얼굴에서 무상을 보신 분 있어요? 어제 같지 않고 작년 같지 않고 작년 생일과 다르고 작년 명절과 다르다. 내년쯤이면 돌아가시겠다. 얼마 있으면 없어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무상을 봤는데 그걸 보면 바로 집에서 못 나온다고. 차 막혀서 빨리 가요. 이 얘기를 못 해요. 볼 때쯤 되면 확 고개를 돌려. 어미가 나이 드셨네 하고. 무상을 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시다르타 그랬잖아. 불교가 자비잖아.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무상을 봐야 돼요. 보셨나요?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정나 씨 그 꼬맹이 때 고양이 봤죠? 금방 자라잖아요. 고양이가. 고양이 한 10살 이상 사니까 1살 정도 텀에 성체가 확 돼. 그게 너무 예쁘잖아. 그때 느끼는 게 무상이야. 무상. 야, 이렇게 예쁜데 나중에 되면 막 발톱으로 핥힐 것 같고 그게 보이잖아. 지금 예쁘다. 애 키울 때도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 또 자라서 수염 나고 또 나이 들었다고 또 사고 치고 뭐 이런 아이로 자랄 것 같잖아. 냄새도 나고 발도 안 씻고. 그럴 때 막 부모들이 뭐해? 사진 찍어놓고 막 이러잖아. 선생님의 강의 안에 무상, 상대방의 무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무상, 내 자신에 대한 무상 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 한켠에는요. 제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절대 죽을 수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한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돌봐야 되는 그 사랑하는 사람 말고 이외의 사람들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사고로 다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와 내 가족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요. 네. 김한성님이 떠나도 잘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집착인데요. 본인에 대한 생각이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삶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요. 딸이 아버지 병 이렇게 접수 못해서 딸이 도와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본인이 아이고 내가 이제 업히는구나 이럴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 나 아니면은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지. 예. 여러분도 회사 그만둘 때 그런 느낌 있었지. 근데 돌아가 보니까 잘 돌아가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짐을 지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애들이 나를 업어줘야 된다. 그럼 애들이 업어주려고 그러면 업히세요. 내가 너희들을 업어줘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갈 것 같아.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얻고 다 가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무거워서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같이 가면 김한성님이 업어줄 때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김한성님을 업어줘야 돼. 지금은 이런 거예요. 외로우신 거예요. 지금 그 상태면 내가 이들을 다 해야 돼.
지금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신 건 난 좋지 않은 것 같아. 가끔 외롭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기 짐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안 돌아갈 거니까. 이게 힘들게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머지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정직하라 그랬잖아요. 아유 지금 내가 힘들다. 아 이거는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막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못 망가지신다고. 못 망가지면 없지도 못하세요. 먹고 싶을 때. 플라스틱 꽃이 있어요. 플라스틱 꽃. 조화. 조화와 벚꽃의 차이가 뭐예요? 조화는 앉아. 여러분들은 뭐 보러 가요? 왜 보러 가요? 뭘 보러 가? 무상을 보러 가잖아. 지금 봐야 된다. 지금 봐주지 않으면 올해 핀 벚꽃 그건 못 본다? 올해 핀 벚꽃은 작년에 핀 벚꽃이 아니고 내년에 필 벚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그 벚꽃이니까.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제대로 봤어요? 고개 돌리지 않았어? 대충 죽을 거야. 사람이면 다 죽어. 나의 죽음 말이에요. 나의 죽음. 제대로 보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여러분 죽는 줄 잘 모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라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 뒤에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제대로 봤어요? 고개 돌리지 않았어? 대충 죽을 거야. 사람이면 다 죽어. 나의 죽음 말이에요. 나의 죽음. 제대로 보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여러분 죽는 줄 잘 모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라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 뒤에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일주일이요. 일주일 남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진짜 삶을 제대로 살아갈까? 자기 삶을 아낀다고요? 나 영양분 있는 거 많이 먹으면 나를 아낀다고? 안 그래요.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걸 냉철하게 봤을 때 자기 아낀다. 내가 무상하다라는 거. 아유 나 벚꽃 같구나. 다 지지고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이 감수성이 있으면 돼. 어머니도 어차피 돌아가셔. 무상하니까 태어나면 죽는 거야 다. 꽃이 피면 지듯이. 하지만 꽃이 핀 거의 목적은 지려고 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태어난 건 죽으려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태어난 건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꽃은 지려고 피는 게 아니라 피려고 핀 거예요.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 막 흩날리면 예쁘잖아 벚꽃이. 이렇게 흔들면 아 재밌다 이러잖아. 걔네들 생각 뭐야? 어차피 질 거 지금 나 볼 때 다 져야 된다 이런 욕심이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제대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야 어차피 질 거 그렇게 조바심 쳐서 떨구지 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은 돌아가세요. 흔들지는 마. 바람도 막아주려고 해야 돼. 하지만 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흔들지 마요. 함부로 흔들지 마. 어차피 진다. 즐겨야 된다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죽음이 무서워요? 예쁜 거지. 플라스틱 꽃을 원해요? 그걸 원하면 안 되지. 나는 예쁘게 꽃필 거예요. 나는 조화를 꿈꾸지 않아. 나는 부모님이 영원히 사는 걸 원치 않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피었다 지는 거니까. 그리고 피었다 지는 그 과정은 너무나 아파. 벚꽃이 피니까 많이 아프지. 찬바람도 불고 아프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살아가는 건 그런 거니까. 나는 무상하다. 나는 변한다. 그거를 개인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자각을 하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은 얘기하면 돼요. 나는 나를 무척 아낀다고. 나는 어머니를 무척 아낀다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얼핏 봤었던 거 있죠? 얼핏 보지 말고 시타르타가 마지막 죽었을 때 했던 것처럼 얘들아 고개를 돌리지 말고 무상을 직면해라. 하지만 여전히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너의 죽음이야. 고양이가 죽는 거, 아이가 죽는 거, 아내가 죽는 거. 근데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자. 참 이쁜 거 보여주고 죽었다. 이리 해야 된다. 그리고 오바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 것. 그 사람이 먼저 진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퀴즈를 하나 볼 건데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4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자, 1번 지적 능력이고요. 2번은 출생 순위는 몇 남 몇째 중 몇째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3번 경제적인 안정, 4번 그날의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적 능력. 네, 2번 출생 순위. 네, 3번 경제적인 안정. 네, 4번 그날의 기분. 기분 안 좋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요. 어디를 가나 다 그날의 기분이 압도적으로 다 손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순이에요. 몇 남 몇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의사표현, 어떤 그 힘의 균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약간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띠동갑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자, 12살 차이 어떤 의미인가요? 출생 신고 시간차 12년. 그거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자가 3남매 중에 장녀고 남자가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가 더 역할, 기능, 결정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12살이 어리지만은 장녀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이게 출생순위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성주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남 중에 막내. 네. 저는 혼자예요. 혼자? 아, 네, 외도? 그러니까 막내기도 하고 뭐 장녀기도 막내이기도 하고 혼자. 첫째이기도 한 혼자. 네. 전 둘째인데 오빠 남동생 이렇게 저만 혼자 여자예요. 저는 띠동갑 형이 있습니다. 늦둥이에요? 네. 정말 좋으시겠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방석행분들 첫째. 오,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첫째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걱정이 많고,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고, 성실하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모든 출생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첫째라 그렇구나. 이런 막내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주 좁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내 편의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첫째들은요, 왜 책임감이 강할까요?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래 다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왜 강해졌냐면 엄마가 개발시켜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생 손 꾹 붙잡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막 이러죠.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그리고 엄마가 막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입에 구슬 못 넣게 잘 보고 있어. 이러죠. 나도 입에 구슬을 이미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나한테 막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통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걱정, 대소사, 부모님이 아픈 거, 집에 돈이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걱정 다 자기 걱정으로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들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바 통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정말 전형적인 첫째의 특성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 비벼 먹어. 아, 괜찮아요. 전 별로. 비벼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참 좋아.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레이어드 스카프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한 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2번 돌려. 아,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이 그게 아니야. 제일 예쁜 거는 2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쪼매줘요. 제 막 마음이 막 쪼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부부 갈등도요, 첫째하고 첫째끼리 결혼하면 통제가 만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밥 먹을까? 아니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족여행. 아니, 인공관절 놓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가, 응급실로 가시려고 그래. 이때 동서도 첫째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여행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내는 이 통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되게 많았던 첫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갈등이 많이 해소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옆자리 분께서 좀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나은 씨, 정체성의 혼란이 기본이에요. 원래 기염받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엄청난 적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 가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있고 눈 뜨면 또 있고 자고 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이제 기본이죠.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보시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 셋 온 집은요. 첫째는 아빠가 손잡고 가고요. 막내는 엄마가 아기 띠하고 가고요. 둘째나 셋째는 고모나 이모가 오지 않는 한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는 얻어서 했지만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이게 그냥 인생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 한 2살, 3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갑자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이 집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아기가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언니를 관찰해 보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했어요. 또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뻘짓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을 접고 동생을 관찰해 보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짓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독한 고민이에요. 둘째, 셋째들은 정말 이런 고독한 고민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구도에 민감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언니 거 물려받았고 애기니까 양보해.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은 또 약간 결여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어울리잖아요. 경쟁적이면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같이 생활할 때 이렇게 후배들이나 신입들 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먼저 휴가 가는데 이번에 먼저 휴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눈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저희들이 막 씨 요즘 애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 이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정 어린 시스러운 이유로 혹시 너 둘째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셋인 분들은요. 가운데 아이는 특별히 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걔만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탕수육. 너만 사주는 거야. 해야 돼요. 그리고 걔만 5만 원 줘야지 돼요.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스페셜하게 받아야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이러면 언니가 너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이러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가 모르는 특별한 게 나한테는 있다. 이래야지 공평하다고 느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막내? 네, 막내도 많으시네요. 막내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요. 저도 귀엽죠? 막내들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져요. 아주 편안한 양육을 경험했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고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거의 반 미쳐요. 앉아. 이 동네에서 글자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자꾸만 새우깡 못 집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만 이제 엄마가 혼나요. 자,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모른다? 너무 귀엽죠? 똑같은 엄마,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달라지죠. 첫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딱 기준점이 높았다가 막내에겐 굉장히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워서요. 막내들은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또 물어보고 헤어질지 말지 또 물어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외동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억울한 게 외동이에요. 외동은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이죠. 예, 정말 근거가 없어요. 외동은 그냥 딱 단순히 외동으로서의 출생 순위의 특성만 가져요.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예요. 못 써.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어디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밑도 끝도 없이 못 써. 뭐 외로워서 못 써, 뭐 해서 못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에요. 외동들은요 가장 관계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단 친밀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하고만 살았어요. 또래 집단하고는 요즘에야 어린이집에 일찍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저희 딸 유치원 1년 다니면 잘 다녔다고요. 7살 때 들어갔고 8살 때 입학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는 거를 막 히키코모리 같다거나 막 이기적이라거나 지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앞으로 외동하고 섞일 때 진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동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이제 남자인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말을 잘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에 네가 없네? 어디 갔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야?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기가 그때 8살이었는데 색종이로 막 이렇게 적고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원래 엉뚱한 거야? 아니면 엉뚱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안 맞는 사람 있죠. 쟤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 쟤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야, 우리는 상극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해져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너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이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사내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 씨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내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내가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이제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찌질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 있고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야, 은희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절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 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걔 이름이 수진이야. 수진이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을까? 일요일 4시면 얘가 알바한다고 그랬나? 아니 알바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한다고 그랬지. 시험 끝나면 그만둔다고 그랬나? 지금 전화 오기 전입니다 지금.
아 지금 전화 걸어볼까 말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 전화를 합니다. 수진아 전화 받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얘기해. 안 괜찮구나. 아니 빨리 얘기해. 그럼 다음에 할까? 아니 빨리 얘기해. 미안해. 끊는 거야. 답답해. 이 정도면 두 줄인가요, 석 줄인가요? 세 줄이겠죠. 이건 확실히 석 줄인지를 알겠죠. 석줄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 걸면 되잖아, 수진이한테. 너 바빠? 야, 나도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좀 듣고 좀, 너도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배려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착한 친구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아들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딸로 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는 거죠? 예. 여기 포인트는, 석줄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을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간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대생으로 생활하는 친구인데 실습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3, 4년 되면. 실습하면 이제 밤늦게 끝나나 봐요. 그래갖고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절친이랑 자취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 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2끼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갖고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취방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서 막 떠리를 파는데 딱 1인분, 조각금. 예. 떡볶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9시면 자는 친구야.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있어. 얘가 또 안 자고 있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이 개코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네. 그래갖고 떡볶이? 야, 나 안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사왔지. 진짜? 그럼. 봐봐, 1인분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먹고 들어왔지. 진짜야? 너무 고마워. 야, 너 생각하는 거는 나밖에 없지. 너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먹고 들어왔다니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로. 같이 먹자. 아니, 됐다니까. 야, 딱 1인분이잖아. 너 주려고 내가 남겨온 거야. 그리고 진짜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꼬르륵꼬르륵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 내 자리가 없구나. 경계가 없구나 하는 걸 이 친구는 알아차린 거죠. 대단한 친구.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막내로 자랐어. 막내야.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신경을 잘 못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하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언니, 오빠들은 다 장성했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 학비도 걱정하실까 봐 이 친구가 의과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도 저 간호대 갈게요. 간호대가 내 적성에 맞아요. 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호대에 간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면 착한 친구 컴플렉스에 왜 컴플렉스가 많이 붙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캔디라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는 거 아시죠? 미친 거죠 완전히?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아는 게 아니죠. 못 운 거죠. 울 대상을 못 만난 거죠. 테리우스가 잘 해줬나 모르겠어 나중에. 그래서 캔디가 나중에 중년에 상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내가 착한 아이로 사는 것 같다. 착한 친구로 사는 것 같다. 제가 좀 예능을 하면서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이렇게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또 그런 칭찬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 초연 성격 이상하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가능한 뭐 내 느낌이 어떻던 감정이 어떻던 좀 더 많이 웃으려고 했던 것 같고 거절을 잘 못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늘 잠만 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 다가와서 필기 노트랑 과제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이미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왜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못된 거사 너는 네가 안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관계 속에서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친구로 내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부모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면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면 돼. 근데 대한민국 모든 딸이 다 착한가요?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큰 딸을 먼저 볼까요? 예, 이름은 성보라예요. 예.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 최강 미친년이라고 돼 있네.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한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서울대니.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 S대 다녀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자, 둘째 딸은 어떨까요? 성덕선입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이쁜데, 그죠? 특공대,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 내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난 공부를 못해. 거의 바닥이에요. 예. 막내를 보니까 막내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아들이야. 그 얘는 거저 먹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착해야 됩니다. 난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몰라요. 착한 친구 컴플렉스 혹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괄호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권수영은 참 착해요. 권수영은 잘 못 참는 성격이지요. 뭐가 더 어울리는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 그런 얘기죠. 주로 어디에 해당하세요? 왼쪽. 이쪽에? 잘 못 참고 평판 나뉘고 화 잘 내고. 대단한 분들만 오셨네요. 뭐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왼쪽. 다 왼쪽이죠. 덕선이 한번 살펴볼까요, 덕선이? 덕선이 어떤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엄청 착하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착함을 승부한다고. 친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덕선이는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가끔 화를 내요. 가끔은 내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은 덕선이 화내는 장면을 가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있었어요. 보셨죠? 네. 덕선이는 무조건 화를 참아내는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멀었어. 잠깐만 기다려. 자, 이렇게 3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 자, 이번에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 자, 하나, 둘, 셋. 하지마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원래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고, 무서웠다. 맨날 나만 공짜만 주고. 나도 공짜만 싫어하거든.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도 그 분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음땡이 돼요. 여기서 만약 아빠가 이야 너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뭐 네가 공부를 잘해 뭘 잘해 말이지. 에?
소리를 질렀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그다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덕선이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하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딸이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되게 비참하겠죠. 되게 부족하게 느끼겠죠.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드러내면 어떨 것 같으냐면 거부될 것 같아요.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드러내는 겁니다. 덕선이가 아주 제대로 마음먹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못 드러내는 게 온고파 감정이에요. 자, 어떻게 이 온고파 감정을 자유스럽게 이제는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 덕선이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어메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그렇게 우리 딸이 조카 봐줘.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물 날라고 그러네요. 네. 이 성동일 아버지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욕구와 이 서러운 감정을 받아주는 첫 번째 장면인 거죠. 아마 이때 이후로 덕선이는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해도 괜찮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덕선이는 착하면서도 당당한 친구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친밀한 관계 3줄이 아니라 2줄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상담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니다. 조건부족으로 가족한테 주변 사람에게 수용당했던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와 그 안에 있는 무너진 감정, 내가 관계 욕구가 무너져 생기는 이 온건파 감정을 잘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공감이라고 써 있는데 공감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소리를 빡 질렀는데 에? 거기 아버지도 소리 질렀어요. 성동일 아버지도. 이야 너 어디다 대고 말이지. 에? 이게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말이지. 뭘 새로운 케이크를 원해? 라고 화를 냈어요. 두 사람이. 예. 공감이죠? 둘 다 분노와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이걸 어떤 바보가 공감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공감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강경파 감정 2가지가 만나는 거는 시그널끼리 만난 거예요. 오히려 덕선이가 수용하고 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주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덕선이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내가 아빠에게 내가 착한 딸로만 있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해도 내 서러움을 드러내도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담 장면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본 거죠. 오늘 이 사례는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실제로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자녀도 둘이 있는데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아주 대가십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직위가 높으신 분인데도 깜빡이 안 하고 누가 들어오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끝까지 가서 이제 휴게소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벌금도 주시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그런 겁니다. 가정생활은 어떠셨을까요? 가정생활은 이 자녀들에게 온갖 물질적 지원을 다 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엄마랑 잘 얘기하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시겠죠. 야, 아빠 무시하는 거야? 다 나와봐. 그런 다음에 특히 아들에게는 손찌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살다가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다. 그래서 아내가 우리 이혼하자. 그게 당신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좋을 것 같아. 그 대신 이혼하기 전에 우리 상담 한 번만 받아볼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상담을 받는데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을 몇 개 생각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다니실 때 이 큰아들을 묶어놓고 다니시고 물에다 묶어놓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요. 네. 그때 얼마나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을까요? 네. 얼마나 버려짐의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까요?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데 아마 어머니가 얘기를 했나 봐요. 야, 너 좀 혼 좀 내줘라. 얘 말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외삼촌이 어린 시절에 한 뭐 7살 정도 됐나요? 이 아이를 흙탕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숨이 멎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갔었다. 근데 그 기억을 지금 4, 50년 만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게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서 옛날 그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저 친구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원심력 감정만 느끼고 산 거죠. 자녀들이 인사 안 하고 쑥 들어가면 또 이것들이 날 무시해 라고 해서 또 매질을 했던 겁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한테 사과하시라고. 사과할 수 있겠냐고.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상담 받고 가갖고 사과를 합니다. 아들 불러다가 딸 불러다가 야 미안하다. 내가 널 좀 때렸지? 많이 때렸던 것 같아. 좀 미안하게 됐다. 근데 우리 때는 다 맞고 자랐어.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과외 많이 시켜줬냐? 너 좋은 데 갖고도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 사과를 하시는데 아들이 뭐지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죠. 알겠어요. 상담사한테 가서 아니 사과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온건파 감정 얘기를 하셔야죠. 어린 시절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라고요? 못할 것 같은데요. 2번, 3번을 시도합니다. 한 4, 5번째 됐을 때 자녀한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참 무서웠어.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 나 정말 외로웠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겠죠.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 번도 못한 얘기인데 사실 나 아빠 중학교 때 자살하려고 했어. 아빠 때문에. 근데 엄마 때문에 못했어. 엄마가 불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또다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슴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던 거죠.